이제 지금은 이제 눈을 떠주시고요.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차 아니지만 함께 눈도 마주치고 제 얼굴도 봐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주루를 제가 이제 처음 온 건 2023년도에 5월입니다. 5월. 그래서 5월이었는데 그 2023년 4월 초순경에 KBS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70 몇 년 만인가 처음으로 KBS가 단독 보도한다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는데 마이주루 항에서 폭침돼서 희생됐던 조선인들의 그 매장지, 그 매장지가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찾아졌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KBS 뉴스에 나와 있는 영상 화면을 스크린 캡처로 떠가지고 그게 어디인 것인지를 이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화면 영상에 두 사람이 제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시나다 시게루라고 하는 이 추도회 회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서광사 주지 스님이었던 구스노키 분항이라고 하는 스님이었어요. 자, 지금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교토부의 지금 북서쪽에 해당되는 산악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 1월에 이곳을 통과할 때는 온통 다 하였어요. 설국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절경이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눈은 다행이죠. 왜냐하면 눈이 오면 좋긴 한데 불편하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우측 멀리 보이는 저 산자락의 형태와 평야지대에 있는 일본식 가옥, 일본 주택가들, 왼쪽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추수 끝나고 내년 봄을 기다리는 빈 논들도 우리네 풍경과 비슷하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시골집들이 정겹습니다. 또 아스카촌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제가 역사를 안내한 지도 벌써 2005년부터 했으니까 만 20년이 이제 넘어갑니다. 역사의식이 없었던 제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역사의식으로 무장이 돼서 지금 선생님들 앞에 역사 강의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저 과학 지식, 서양에 의해서 체계화된 우리 민족과학도 아니고 그런 과학책만 들고서 아이들에게 기능적인 면만 가르쳤던 교사에서 지금은 스스로를 향한 늘 성찰을 통해서 사회도 바라보고 우리 나라의 현실, 또 민족의 미래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스스로에게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주루 항을 가면 아픕니다. 선생님들도 아프실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서 먼저 기억을 해내야 역사가 됩니다. 그 어떤 훌륭한 역사도, 그 어떤 아픈 역사도 기억하지 않으면 그건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기억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 기억을 이어가는 것이 역사이고, 선대로부터 후손으로 내려가는 저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TV 방송에서 확인한 정보를 가지고 그해 5월 사전연수단 기획단이 청 관계자와 우리 박정원 대표와 함께 밴을 타고 교토에서 점심을 먹은 뒤에 마이주루로 달려갔습니다.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났고, 그래서 거기에서 80이 넘어 86세로 보이는 당시 이 유키시마오가 그 만으로 들어오면서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점점 기어오다가 가라앉을 때 Y자 형태로, 그러니까 이 배가 끊어졌으니까 Y자로 가라앉겠죠. 도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순남비는 외지에 있어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제가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 관련자가 꼭 지나갑니다. 국내에서도 그 20여 년 하면 묘하게도 해당자가 낫을 들고 지나가다가 저와 만나고, 어디로 가면 그 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 지게를 치고 느닷없이 나타나고,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역시 아무도 없는 그 해안가에 그 어른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멈춰서 질문을 하게 됐고, 이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한 시점, 그러니까 1945년 8월 24일이라고 하는 오후 5시라고 하는 정해진 그 시점은 정지된 것이 아니었고 진행되어 온 것이었죠. 계속 이어지는 진행되어 오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긴 역사 중에 바로 이 1890년대 후반에 있었던 러시아의 남진, 즉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립하고자 하는 욕심과 일본이 근대화를 성공시키고 제국주의 침략의 이 근성을 드러내면서 한반도는 물론 중국까지 다 이 대동아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그 야만성을 드러낼 때 이들이 향하는 방향은 당연히 대륙 방향이니까 시베리아의 남쪽 방향과 일제의 북상 방향은 어디선가 만나게 돼 있었어요. 그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인 1904년 너일 전쟁은 사실은 1914년부터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일본 뒤에는 미국과 영국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니까. 공동의 제국주의의 이 약탈 전쟁에서 서로의 자국들의 목적이 있었지만 미국과 영국도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했으니까. 그래서 미일 이 지원하에 너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결국 그런 배경으로 미국은 포츠머스에서 중간에 개입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의 독점적인 이 점령권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이때 이미 이제 망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일제의 이 욕심은 끊임없이 이 조선을 강탈한 이후에도 바로 중국으로 향했고, 그래서 그게 1931년 9월 18일 날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만주 침략을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전쟁, 중일전쟁의 이 1937년 전쟁도 그렇고 31년 9.18 이 심양 봉천역 폭파하면서 시작되는 이 중일전쟁도 늘 간계와 계략입니다. 지들이 꾸며놓고 상대에게 뒤집어 씌운 뒤에 공격하는 방식이 늘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그래서 왜 이 북해도 홋카이도 아래에 있는 아오모리현에 오미나토라고 하는 거의 무스시인데, 이 무스시의 오미나토 항에서 최대는 만여 명이 넘는 이 조선인들을 태우고 왜 거기에서 출발을 했는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시베리아의 횡단철도가 이 대한제국 조선에게는 어떤 영향으로 귀결됐느냐, 그거를 지금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아오모리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혼슈 맨 아래 규슈 내려가서 이오지마가 있어요. 이오지마 유항도 약 1500km 남쪽입니다. 거기서 거의 같은 거리를 내려오면 사이판 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향 말고 타이베이 쪽, 대만 쪽으로 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과거에 육국국 독립국이 있었던 곳. 그래서 일본에게 똑같이 조선이나 육국국이 다 병탄이 됐는데, 전쟁 끝나고 우리 이 대한민국은 독립을 했지만 결국 육국국은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의 오키나와 현으로 들어가고 말았죠. 그 벨트 선상이 바로 태평양 전쟁의 전쟁터 벨트입니다. 그 안에 제주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와 이 북해도에 있는 바로 아래에 있는 아오모리현은 다 연결된 벨트입니다. 이게 1945년 2월 일본의 대본영이 결 7호라고 하는 작전을 세워서 태평양 전쟁에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던 미군의 공습을 대비하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 때 잠깐 얘기했지만 저의 큰아버지가 바로 북해도 홋카이도 탄광에 끌려갔다 생존해서 돌아오셨고, 저희 선친은 일본 혼슈의 히로시마, 오카야마의 서편이에요. 거기에 이제 징병돼서 끌려갔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시기 태평양 전쟁 말기에 나라가 없는, 나라를 빼앗긴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강탈당해서 우리가 실질적 힘은 없었지만 법리적으로 법적으로는 아직 대한제국이 있는 겁니다. 왜냐,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우리는 그 이전의 조약을 모두 무효로 한다고 원천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이어가는 1914년에서 1939년 이 사이에 일본은 영국으로부터 항공모함을 들여오기 시작해서 1920년대 중반 되면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항공모함 해군 전력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1년 있다가 만주 괴뢰국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국제연합에서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일본이 탈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립각이 세워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중일전쟁도 만주사변도 전부 태평양 전쟁의 한 분야로 들어갑니다. 대륙에 이 중국에 있었던 만주사변이나 중일전쟁도 넓게는 태평양 전쟁에 들어가요.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나라의 대제국이었던 이 중국은 특히 이 중일전쟁 때 해안이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군의 함재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다 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4년 전, 진주만 공습 4년 전에 미군의 이 해군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 동해안에 있었던 중국의 이 방어력은 거의 힘도 쓰지 못하고 일본의 항공모함에서 뜨는 이 함재기들 공격에 그냥 당한 겁니다. 이러한 훈련이 일본의 이 함재기의 기술자들, 비행사들의 능력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전쟁 초기에 이 미군이 힘을 못 썼던 이유도 이 훈련된, 중일전쟁에서 훈련된 이런 비행사들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러다가 훗날 그거를 대항하는 이제 함재기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대등한 수준이 됐습니다. 어쨌든 만주사변으로 시작되는 이 대륙에서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 이 일환에서 제주도 알뜨르에는 알뜨르 비행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큐슈에서 상해를 공습하고 돌아오는 비행기가 중간에 기착지로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에 착륙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일찍이 알뜨르 비행장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비행장이 마지막 태평양전쟁 1945년으로 가면 다시 쓸모가 커지면서 미군의 상륙작전 지점으로 제주도가 주목이 되죠. 이때 주목되는 데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북해도입니다. 홋카이도. 그래서 홋카이도가 결 1호가 되고 제주도와 우리 한국 남해안 일부는 군산도 포함이 됩니다. 뚱 떨어져서. 어쨌든 이게 결 7호가 일본 영역이 아닌 곳에 형성된 게 결 7호예요. 그게 제주도와 한국 남해안입니다. 나머지는 다 규슈가 이제 6호로 해서 올라오면 도쿄부터 쭉 해서 결 6호까지 잡혀져요. 이런 결 7호 작전이 1945년 2월 이때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끝까지 막아보기 위해서 바로 이 1944년에 강제 이제 징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청년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북해도와 아오모리 일대의 군사시설 건설과 탄광, 도로, 비행장 이런 시설에 조선인들의 이 강제 징용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우리 조선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제주도에는 끝에 제주도에는 동시대에 같은 목적으로 특히 전남 일대에서 많은 우리 선대 어른들이 끌려가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 700개가 넘는 진지 갱도를 팝니다. 그 제주도인이 판 게 아니고 육지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주로 팠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알처럼 된 응이암에 굴을 파는 건 어렵지 않아요. 곡괭이로 그냥 파면 됩니다. 근데 용암이 굳어서 된 이런 현무암지대는 곡괭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북한 쪽에 있는 탄광 기술자들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의 상황을 그대로 이 아오모리 현으로 옮겨가면 끌려가서 무엇을 했는지 상상이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1941년 12월 7일 하나는 필리핀으로, 하나는 진주만으로 일본 해군이 두 개로 나눠져. 이때가 도조 히데키입니다. 일본의 전범, 나중에 처형됐죠. 그가 야스쿠니 신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만 공습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미국도 개입이 되는 거고요. 이래서 초창기에는 앞선 이 훈련된 중일전쟁으로 숙달된 일본 군대가 전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미군이 밀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1942년 6월 초에 있었던 바로 이 미드웨이 해전을 계기로 미국이 앞서 나가게 됩니다. 이 진주만 공습에 대항해서 만든 게 두리틀 폭격대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항공모함을 싣고 가서 일본 동쪽에서 떠서 폭격한 게 두리틀 폭격대입니다. 그게 1942년 이 진주만 그때쯤에 미드웨이 이때쯤에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45년 3월 10일이 되면 사이판 괌을 미국이 다시 일본으로부터 함락을 시킨 뒤에 그때 B-29를 띄워요. 그래서 동경 대공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 태평양 전쟁의 동경에 공습을 당한 게 45년 3월 10일이에요. 이래서 이제 패전이 눈앞에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습 이전에 미 해군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이판 괌부터 와요. 그래서 1944년 7월 8월 되면 사이판 괌을 미군이 일본으로부터 확보를 한 뒤에 그 다음에 1945년 2월이 되면 드디어 그 사이판 괌을 포함해서 동경 쪽으로 직방 올라가면 유황도예요. 이오지마 섬 탈환을 벌입니다. 이게 대략 3월 25일쯤 2월 상륙에서 3월 25일쯤 전쟁이 끝나요. 미군의 승리로. 그 다음에 6월이 되면, 3달 된 6월이 되면 오키나와로 전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도 6월 26일, 25일 이쯤에 무려 20만 명의 대희생을 남긴 게 오키나와 상륙작전이었어요. 일본군 6만 5천, 미군 15,000, 오키나와 원주민 12만 명. 이 대학살이 벌어진 게 오키나와입니다. 그것이 1945년 6월 25일경이에요. 그리고 다음 목적지는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4월 상순부터 4월 중순, 이때 일본에서 편성된 부대가 급히 상륙을 합니다. 그게 96사단하고 108여단이었어요. 일본은 긴키, 이 교토를 포함한 긴키 지방, 간사이 지방에서 긴급히 결성된 이 부대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111사단과 121사단은 관동군이에요. 만주 대륙에 가 있던 관동군 2개 사단을 현지에서 편성해서 제주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성된 게 58군 사령부예요. 제주도에. 이 전개 과정이
바로 일본의 북해도 아오무리현부터 쭉 결 7호까지 이어지면서 마지막 방어를 하게 된 거예요. 오키나와가 함락이 된 뒤에 제주도는 대략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에 상륙작전을 벌이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102 24단을 또 증설해서 파병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전쟁이 끝나서 124단은 제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태평양 전쟁의 끝자락, 그거는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축이었는데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쪽 아시아 태평양에서 벌어진 이 태평양 전쟁은 결국 제국주의의 종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아오모리 일대에 끌려갔던 우리 조선인들에 대한 가혹한 이 착취, 노동력에 대한 그런 혹사, 이것이 결국 패전 이후에 인권 문제로 전개될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패전국이 돼가는 일본은 이게 두려웠습니다. 그 아오모리에 와 있던 조선인들을 급히 다 모으기 시작하죠. 지금 배를 타지 않으면 곡식을 주지 않겠다, 식량을 주지 않겠다, 이게 마지막 배다, 그러니 다 타라. 그런데 타기 전에 이미 연합국에서 지령이 왔어요. 큰 배 옮기지 마라, 이동하지 말라. 그거를 무시하고 떠났거든요. 그리고 부산으로 애초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 교육 자료로 동영상을 여러 편 제공을 했는데, 그거를 읽어 보신 분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것까지 산업혁명에서 제국주의가 태동되고 제1차 세계대전에 제국주의자들끼리 전쟁의 약탈전을 벌이고 후발주자였던 사람들과 앞서갔던 제국주의자들과의 전쟁,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인류의 역사는 참혹한 근대의 야만으로 들어간 거죠. 근대라고 하는 말이 무색하고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야만적이었고 비이성적이었잖아요. 패전이 된 일본은 자기들의 이 침략 야욕으로 인해서 벌어진 한 나라에 대한,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처참함을 물려줬고 생명을 짓밟았고 잔인하게 학살을 했고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고, 그렇게 해도 전쟁이 끝났는데 일말의 반성이라고 하는 것, 일말의 미안함이라고 하는 것도 없이 그 현장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나 또 어린애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배 승선한 거 보면 그 고통 속에서 처참한 노예 노동을 참아내면서 살아남은 자들을 본국 조선 대한제국으로 올곧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애초 출발부터 글로 향하지 않고 일본의 북서 해안 연안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것이 부산으로 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출발부터. 그래서 떠난 지 이틀 뒤인 8월 24일 날, 해방 8월 15일 뒤, 9일 뒤에 그들은 꿈에 그리던 조국을 향하고 가다가 한순간에 수장돼 버린 겁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524명이에요. 일본인 20명. 그 배에 가장 많이 탔다고 보는 게 12,000~13,000명까지 지금 보고 있고, 우리 조선인들의 희생자가 수천 명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은폐하고 바닷속에 아직도 수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진실과 이 남아있는 유해들을 아직 발굴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은폐하고 숨기기에 급급하고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벌였는데 제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상급법원에 가서는 그 당시 법으로 접촉되지 않는다,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게
근대 시기 조선이 야만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너희들 야만국의 조선을 일본이 근대화, 개화시켜준다는 논리로 법을 들이댔어요. 그렇게 이 선진법을 먼저 받아들였다고 자랑하면서 조선을 야만이라고 했던 그들은 불법적으로 동학 농민혁명군 30만 명을 학살했고, 교전국도 아니고 남의 땅에 무단으로 와서 15년 의병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의병들을 학살했습니까? 그리고 일제강점기 강탈해서 또 어떤 일을 벌였고요. 그런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해방 이후에 그 가엾은 생명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수장시킨 것은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늘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태평양 전쟁 때 수없이 많이 끌려간 우리 징병된 선대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일본이 그래서 제가 우토로 마을도 연장선에서 보는 거예요. 뭔 진심이나 진정성이 하나도 없어요. 가해자로서 그런 일말의 책임도 없고 일말의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나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가장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물론 일본인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일본의 이 선량한 지식인들이나 선량한 시민들과 교류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 이때 그 8월 24일 지나서 20일이 지난 뒤의 상황을, 그 마이주르에 우키시마호가 침몰됐던 그 현장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9월 16일 마이주르에서 한국으로 귀국선 제1편 운젠호가 출항하다. 자, 우키시마호는 부도한이에요. 해방 이후 처음으로 귀국선이 그 선인데 귀국선을 폭집시켜서 수장시킨 거거든요. 못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운젠호라는 데 다시 승선을 시켜서 출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 생존자 900명은 특별 열차로 야마구치현, 예전에 여러분들 일본 근대화에 등장하는 사스마번과 조슈번 들어보셨죠? 그 조슈번, 아베의 고향, 일본 근대화의 주력 세력들, 근대 이전에 무사들이 중심이었는데 이들이 독서하고 지식을 겸비하면서 이 열린 개화 세상을 갖고 훗날 전쟁을 벌인, 그러니까 이 일본 메이지 정부와 막부와의 이 전쟁을 통해서 벌였던 중심지가 바로 이 야마구치현 조슈번입니다. 그 조슈번에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가 센자키 항이에요. 여기에서 900명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 우키시마호 승선자 약 2,000명 이상은 일본에 남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1945년 마지막 항해. 이 책은 작년에 제가 선생님들 36분 모시고 들어왔을 때 재작년 12월 말에 이 책이 국내에 출판이 됐어요. 본래 시나다 시게루라는 사람이 역사학자고 관리였는데, 그러니까 정식 대학에서 역사를 하는 교수는 아니지만 역사를 전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이거를 조사하면서 부도한 폭침이라고 하는 책을 일본에 냈었어요. 그 책 낸 지가 오래됐는데 이 책이 국내에 김영식이라는 분에 의해서 한국어로 번역돼서 출간하게 된 겁니다. 이 마지막 항해 부분에 일정별로 요약한 내용에 보면 당시 이 마이주르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후에 그 궁금증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된 거구나, 이와 같이. 자, 이제 대략 제가 약식으로 너무 길게 하면 지금 벌써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약식으로 이 뜬금없이 그냥 우키시마만 바라보기엔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근대라고 하는 이 인류의 이 역사, 문화사 쪽에서 쭉 연결되어 오다가 그 1945년 8월 23일 오후 5시, 24일 오후 5시의 그 시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흘러서 지금 2025년 1월 21일 우리가 귀국 하루를 앞두고 마이주르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기억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 꺼낸 겁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추모하고, 전하고, 그래서 잊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잊지 않으면 반복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마이주로 향하고 있는데, 일본 기행의 하루를 오롯이 여기 교토부의 마이주르시에 이 우키시마호 폭침 현장을 향하는 이유는 오늘 나의 한 개인의 삶의 소중함을 돌아보고자 함이고, 내 개인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지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개인의 삶이 그토록 존엄하다면 타인의 삶도 존엄한 것이고, 그 이웃 국가도 존엄한 것이고, 전 세계가 다 존엄한 것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화가 중요한 것이고, 그 내면에는 뜨거운 인간애가 흐르는 사랑이 들어있어야 된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고, 저에게. 무슨 지식을 알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입니다. 선친이 그렇게 20살 그 젊은 나이에 히로시마에 끌려가서 언제 생활할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왜 나에겐 나라가 없는 것인가? 이 나라는 왜 이 망해서 우리를 이렇게 참혹하게 살게 하는 것인가? 그 현해탄을 건너면서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졌을 때 인근 후송돼서 살아남았는데 생존해서 돌아온 것도 기적 아니겠어요? 그 우키시마호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우키시마호에 가서 그 배가 폭침됐던 현장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인류의 평화, 지구의 이 전 지구적으로 앞으로 가야 할 생명 존중과 이 생태주의 사상을 함께 느끼고 오자고 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잠시 또 쉬었다가 도착할 쯤에 오늘 우리가 갈 수 있게 만들어준 환경은 앞서 있었던 일본인 스나가 야스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스나가 야스로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도착하기 전에